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기분 좋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월세로 살던 집을 전세로 재계약하는 날이었거든요. 월세 보증금 200만 원에 12만 원 내던 것을 이제는 전세 1,500만 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무척 작은 돈이겠지만 저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게는 뜻깊은 하루였죠. 저는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좋아서 웃음이 피식피식 나왔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이더군요. 아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점심 먹었어? 네, 점심 먹고 잠깐 시간 돼서 전화 드린 거예요.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유진이가 상견례 하기 전에 저희 집에 꼭 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가 그러제? 아휴, 난 밖에서 만나도 괜찮은데. 유진이가 저 만나는 2년 동안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결혼 이야기 오가니까 예비 시댁이 많이 궁금한가 봐요. 첫인사는 꼭 집에서 드리고 싶대요. 그래, 알겠다. 그럼 주말에 시간 비워놓을게.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점심은 간단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집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저는 이 집에 살면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었고 누굴 초대하기엔 너무나 누추했거든요. 그런 제 집에 그냥 손님도 아니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온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집 근처 마트로 나가 락스와 청소도구부터 사왔습니다. 화장실에 락스부터 잔뜩 뿌렸어요. 그리고 분무기에도 락스물을 담아 벽지에 뿌렸어요. 곰팡이 냄새 위로 락스 냄새가 덮였지만 락스 냄새 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죠. 제가 사는 집은 반지하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하나에 작은 싱크대가 놓인 부엌이 작게 붙은 집이 제 집이에요. 비록 없애도 자꾸만 피어나는 곰팡이에 집도 좁고 햇빛도 거의 안 들지만 제게는 쉴 곳을 내어주는 안락한 집이죠. 사실 이만한 집도 지금의 제게는 감지덕지입니다. 1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었기 때문에 잠잘 곳도 없이 떠돌다가 간신히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대학 다니는 애들 둘을 감당하랴 사기꾼 쫓아다니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당장 살고 있던 전세금을 빼서 애들부터 챙겼었죠. 제 돈을 들고 도망간 계주 탓에 저는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개로 식당 사장님도 같이 개를 들었다가 목돈을 날렸거든요. 전세금을 빼서 털어쓰고 나자 제게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을 전전하다 몇 번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간신히 숙식을 제공해주는 목욕탕에 들어가 세신사로 일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일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이 모였을 때 이 집을 구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이 된 최미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다지 평탄하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가난한 집이었던 건 기본이고 가난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결혼 생활이 길지 못했죠. 남편이 결혼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아들, 딸 두 연년생 애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 쓰는 일밖에 없었어요. 양말 공장, 식당, 청소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식하게 성실해서 그런지 입에 거미줄은 안 치고 살았죠. 저는 허름하고 못 먹어도 두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먹이고 공부시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20년간 모아둔 돈을 단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는 언니가 개를 들어서 목돈을 타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는 그 언니가 소개한 사람에게 개를 들었거든요. 물론 사기였고 저는 거의 전 재산을 날렸어요. 절망스러웠지만 아이들 둘이 있으니 그래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 후 새신사일로 돈을 벌었고 간신히 월세를 벗어난 날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 그나마 제일 깨끗한 옷으로 골라 입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음식도 정성스레 만들었죠. 비록 소갈비찜은 못해주고 돼지갈비찜이었지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뒤로 새침하게 생긴 아가씨가 보였어요. 아이보리색 투피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어깨에 맨 가방을 보니 딱 봐도 명품이었습니다. 제가 명품 같은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이 세 개 정도는 대충 무늬를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귀티나게 차려입은 아가씨였어요. 어서 와요. 오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아, 네, 뭐.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를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 얼굴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곳만 멀뚱멀뚱 보고 있어서 처음엔 내성적인 아가씨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않고 가만히 경직된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때서야 주춤주춤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얼어있는 모습에 이런 자리가 처음이니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와요. 아, 네. 이번에도 짧게 대답한 아들의 여자친구가 뾰족 구두를 벗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윽하는 소리를 내면서 코를 꽉 틀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 아니야. 아니라면서 한숨은 왜 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일단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아들과 저는 괜히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식사부터 하게 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씨 몇 숟가락 떼지도 않고 젓가락으로 몇 번 깨작이더니 수저를 놓더라고요. 왜? 맛이 없어요? 저기 잠시 화장실 좀.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연 아들 여자친구는 또다시 코를 틀어주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그 말에 아들과 제가 동시에 아들 여자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곰팡이 냄새를 지운다고 지웠는데 아무래도 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일주일간 락스 한 통을 다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저는 멋쩍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밖에서 보자니까. 집이 반지하라. 좀 습해서 그래요. 그런데 소심한 줄 알았던 그 아가씨가 제 말에 대꾸도 없이 가방을 챙겨들더니 그러더군요. 진짜 짜증나. 오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오빠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엔 시집 못 오겠어. 그러면서 아들이 놀라 일어서는데 그 아가씨 붙잡을 새도 없이 휙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아들이 그 아가씨를 쫓아나갔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아가씨의 행동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순간 상위에 놓인 휴대폰이 보였어요. 아마도 그 아가씨의 휴대폰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고 현관문 앞으로 나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안 보이길래 집 근처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젊은 남녀가 싸우는 소리에 그곳을 쳐다보았죠.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온 순간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 이게 대체 뭐 하는 태도야? 당장 들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못해? 사과는 오빠가 나한테 해야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오빠네 집 반지하 원룸에 곰팡이 쩔고 벽지도 누렇게 뜬 거지 같은 집에서 산다고 왜 말 안 했냐고. 뭐? 그렇잖아. 나야말로 속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오빠가 사택에만 살아서 오빠네 집이 이 정도 수준인 줄 진짜 몰랐어. 나 솔직히 살다 이렇게 못 사는 집 태어나서 처음 봐. 나 지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야, 한유진,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언제는 내가 회사 잘리고 돈 못 벌어와도 좋다며. 네가 나 먹여 살릴 테니까 결혼하자며. 오빠가 이 정도로 못 사는지 몰랐지. 그땐 오빠가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높으니까 집도 잘 사는 줄 알았다고. 어쩐지 그렇게 오빠네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더니 내가 결혼 생각하고 첫인사 오면 오빠네 집 보고도 결혼할 줄 알았어? 순진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쏘아붙였죠. 이봐 아가씨, 누구더러 멍청이래? 나는 몰라도 우리 아들은 똑똑하고 성실하고 뭐 하나 흠잡을 거 없게 키웠어. 아가씨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고 없고로 사람 판단하는 그런 인성이면 연봉이 수억이건 집안이 천억대 부자건 난 내 며느리로 안 받아줘. 보아하니 싸가지 없는 인성 숨기고 내 아들 속여서 2년이나 만난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야말로 피해자야. 난 댁 같은 아가씨 며느리로 둘 생각 없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당장 꺼져. 저는 휴대폰을 그 여자 가슴팍에 냅다 던졌습니다. 아! 어머머, 이 아줌마 왜 이래? 와 진짜 오늘 완전 똥 제대로 밟았네. 똥은 나야말로 밟았지. 너 아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곰팡내 난다고 코 틀어주었지? 나야말로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숨도 못 쉬겠더라. 똥내 나서. 뭐라고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내가 뭐 진짠 줄 알 것 같아요? 진짠지 아닌지는 직접 입냄새 맡아봐. 결석이 있는지 뭔지 네가 입만 열면 아주 숨도 못 쉬겠으니까. 세훈이 넌 도대체 이 냄새를 어떻게 참고 저런 애를 만난 거야? 넌 참 비위도 좋다. 제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이 아주 시뻘개지더라고요. 아마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의 울기 직전인 그 여자의 얼굴에 대고 아들이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한유진, 나 너 같은 속물 이 세상에서 제일 혐오해. 내가 널 속였다고? 나야말로 너한테 속았어.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우리 집이 네 기준에 안 맞는다고 어른 앞에 두고 가방 집어서 인사도 없이 나가고 난 너처럼 예의 없고 성격 더러운 애랑 못 만나. 너야말로 지금까지 착한 척하면서 나 속인 거지. 솔직히 네가 나보다 학벌이 좋아 아니면 연봉이 높아? 네가 거짓으로 포장한 성격 빼면 뭐 볼 거 있는데 기껏해야 계약직으로 3천만 원 겨우 받는 주제. 뭐? 왜? 너는 인신공격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내 말이 틀린 데 있으면 꼭 집어서 얘기해봐. 못하겠지?
야, 나야말로 네 거지 같은 인성 오늘 제대로 파악해서 천운이었다. 당장 꺼져. 아참 그리고 병원 꼭 가봐라. 너 목에 결석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그 자리에서 후다닥 사라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고 했어요. 아마 지 속도 속이 아니겠고 상처받은 마음도 컸겠죠.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그 못된 아가씨가 먹던 그릇과 수저들을 치웠습니다. 탕을 다시 데워서 새롭게 밥상을 차려내면서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그런데 가라앉으라는 화는 남아있고 그 마음에 더해 속상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속상해서 눈물이 다 찔끔찔끔 나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번듯한 집에 돈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어린 기집애가 저와 아들을 면전에 대고 무시했을까 싶더라고요.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엄마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온갖 무시를 당했으니 제 속이 얼마나 말이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네요. 아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엄마처럼 훌륭한 부모님이 또 어디 있다고요.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저랑 세영이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며 사신지 다 아는데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제대로 된 여자 고를 줄도 모르고 그런 애 데려와서 괜히 엄마 마음에 상처만 드렸어요. 엄마가 더 똑똑하고 잘났어야 했는데 엄마가 괜히 감정만 앞서서 유진인가 뭔가 하는 애한테 막말해서 너한테 피해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잘하셨어요. 엄마, 저도 우리 가족 무시하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만날 생각 없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제대로 인성 파악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엄마한테 유진이 보여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하마터면 결혼 잘못할 뻔했잖아요. 그보다 엄마야말로 오늘 일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아들. 얼른 앉아. 오랜만에 왔는데 밥 먹고 가야지. 저는 찔끔 나오던 눈물을 소매로 찍어 누르고 아들에게 새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사택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파토가 나고 조용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연락이 와서는 오빠 여자친구 어땠냐고 묻더라고요. 제 오빠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와 첫인사를 왔으니 예비 시누이 될 제 딸아이도 많이 궁금했겠죠. 딸에게 대강 상황을 설명하는데 또 한 번 마음이 상했습니다. 딸은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오히려 일찌감치 파토 나서 잘 됐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일은 저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긴 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스스로 열심히 살았으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대로 내 삶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실하긴 했지만 늘 똑같이 살았던 게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하기 시작한 게요. 옛날 같으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자리 구할 생각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한 사연들을 검색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엔 참 별별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확실히 월급 받는 사람보다는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군요.
물론 쪽박차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도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요. 미순아, 나 지난번에 말한 검사 있잖아. 암이래. 동네 친한 언니였던 옥자 언니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는 언니에게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이며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치료 잘 받으면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언니는 제 말엔 관심이 별로 없고 옷가게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예미순아, 근데 난 왜 이 상황에서도 우리 옷가게가 이렇게 걱정이 되니? 나 암 치료받을 생각보다 옷가게 비워둘 생각하면 그게 더 걱정돼.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옷가게 해볼 생각 없니?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옥자 언니는 동네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옷을 팔고 있었어요. 언니는 주택가에 5평짜리 작은 상가에서 옷을 파는 걸로 용돈을 벌어 쓰는 옷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제게 넘기고 싶다는 거였죠. 미순이 너가 가만 보면 나보다 센스가 좋잖아. 지난번에도 네가 사간 옷 불티나게 팔려서 나 한동안 그 옷으로 먹고 살았던 거 기억나지? 20년 넘게 해온 가게라 아무한테나 팔긴 싫고 너한테 팔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얼른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요. 사실 옥자 언니네 옷가게 수입이 제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진 않았어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을 때도 많았죠. 그래도 나만의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옷값과 옷가게 보증금만 주기로 하고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사실 옷값에 보증금 낼 돈이 없어 언니한테 다달이 돈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옷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아들과 딸 모두 저를 많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딸은 제게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옷이 뭔지 사진도 보내주고 매장 옷 전시도 신경 써서 도와주었네요. 젊은 사람 감각이라 그런지 확실히 딸아이의 손길이 닿을수록 손님이 더 오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매장에서 파는 것 말고도 옷을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인터넷에서 팔아보는 건 어때? 요즘 점점 사람들이 매장을 안 간대. 온라인으로 옷을 사지. 나 인터넷 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요. 엄마, 메일은 있지? 아이디가 뭐야?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말하는 거야? 매일 옷 어떻게 많이 팔 거냐고? 아, 우리 엄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일단 메일이랑 아이디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던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워 인터넷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해서 영어 ABC도 모르는 제가 이 어려운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나 싶어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 닥치는 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 스토어에서 옷을 팔다가 여러 옷 파는 사이트와 어플들에 제 가게를 열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엔 핸드폰을 이용해 라이브 방송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출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직접 장사를 해보며 느낀 점은 이거였습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것과 내 일을 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해줄 때도 건성으로 한 적은 없지만 확실히 내 일을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꼭 일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까 늘 고민하고
쉼없이 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 덕분인지 저는 3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돈을 잘 벌게 되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된 건 아니고 단칸방 전셋집에서 벗어날 만큼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였죠. 그 3년 사이에 옥자 언니는 암 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어요. 옥자 언니는 제가 읽어낸 것들을 보며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죠. 저는 제게 옷가게를 넘겨준 옥자 언니에게 옷가게 매입금을 제외하고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언니는 거절하지 않고 기분 좋게 받아주었어요. 우리 미순이 덕분에 꽁돈 200만 원이나 생겼네. 이걸로 운동 등록하면 되겠다. 허허허. 혹시라도 옥자 언니가 다시 옷가게를 하겠다고 하면 가게를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자 언니는 한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는 인생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 후 가끔 제 가게에 찾아와 소일거리를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붙들고 고객과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용한 옷은 반품이 안 되세요. 구매한 사이트에 반품 교환 안내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용하시거나 훼손된 상품은 교환 반품이 어렵다고 나오세요. 교환 반품이 어려운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그리고 저 그 옷 안 입었어요. 고객님,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옷깃에 화장품이 잔뜩 묻어서 왔어요. 무슨 화장품이 묻었다고 그래요? 애초에 그 옷에 화장품이 묻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혹시 전시 상품 보낸 거예요? 아니요, 고객님. 상품은 새 상품 맞으시고요. 이미 검수를 다 해서 내보낸 제품이고 저희가 출고 전엔 화장품이 안 묻어 있는 걸로 CCTV에 나오네요. CCTV?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저 이거 환불해 주세요. 고객님, 지금 구매하신 제품 6벌 전부 착용한 흔적이 있으세요. 상의는 전부 화장품이 묻어있고 바지는 고객님 몸에 맞게 늘어나셔서 환불이 안 되세요. 저희는 이 상품 반품받으면 다른 고객님들께 다시 팔 수가 없어서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불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불량? 불량 있어요. 애초에 옷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내가 입은 거였다고요. 목 뒤에 상표 때문에 목이 따가워서 못 입겠어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그럼 불량 교환이니까 무료 반품 받죠? 고객님, 지금 구입하신 옷은 상표 때문에 불만사항 들어온 적이 없으세요. 게다가 처음 시착해보시고 정말 불편하셨으면 바로 반품하셨어야죠. 아, 모르겠고 나 지금 목 뒤에 피부질환 올 것 같으니까 당장 반품해줘요. 반품 안 해주면 목 뒤에 두드러기 날 때까지 입어서 병원비 청구도 다 할 거예요. 옷도 이미 세탁하셨고 더 말씀하셔도 저희 규정상 반품은 안 되세요. 못 해준다고요? 여기 완전 악질이네. 멋 같은 옷 팔아놓고 장사도 멋같이 하네.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해야 정신 차리지? 야, 너 말고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바꿔! 저는 조용히 직원에게서 전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전화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진상이 하는 말을 들어주었어요. 혼자 열받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저는 불난집 불구경하듯 듣기만 했죠.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불쾌함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씩씩대고 말하던 여자가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듣고 있으니 제풀에 지치기 시작하더군요. 사장님, 이래도 환불이 안 돼요? 환불 되죠? 고객님, 환불은 안 됩니다. 고객님처럼 하는 사람 다 받아주면 누가 제 돈 주고 옷을 사겠어요. 전부 다 한 번씩 입고 그냥 반품하면 되지.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 팔다 보니 진상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물론 고객님이 진상이란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희 가게가 여러 사이트에서 옷을 팔다 보니 별별 고객님이 다 계세요. 그중에 옷에 분칠 묻혀서 보내는 고객, 몇 번이나 빨아입어서 목 늘어진 걸 가져와서는 반품해달라는 고객, 바지는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작은 걸 시켜서 다 늘려놓고 도저히 못 입겠으니까 반품하는 고객 등등 정말 진상 고객들 많으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니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누구더러 진상이래? 그 여자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젊은 여자가 참 아나 부인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반품 환불을 외치는데 어이가 없었죠. 거기 회사 주소 불러. 당장 찾아가서 뒤집어 버릴 테니까 회사 주소 부르라고. 그리고 당신, 최미순 대표, 당신도 내가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할 거야. 알았어? 그러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조만간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연락 오겠지 하고 며칠을 기다리는데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웬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순간 기겁하고 말았어요. 아니, 넌 입냄새? 입냄새요? 아니, 그나저나 아줌마가 여기 왜 있어요? 아줌마도 여기 환불받으러 왔구나? 근데 아줌마도 여기서 옷 사 입어요? 여기 옷이 보세치고 싸지는 않은데 과소비가 좀 있으시네. 하긴 그러니 그런 집에서 살겠지. 설마 네가 한유진 고객? 뭐야, 아줌마 혹시 여기서 일해요? 택배 포장 알바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쫙 훑어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무시하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바로 그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식사하셨어요? 아직. 맛있게들 먹고 왔어? 네, 요 앞에 닭갈비집 새로 생긴데 진짜 맛있던데요? 같이 가시자니까 왜 안 가셨어요? 맞다. 이따가 아드님이랑 점심 드신다고 하셨죠? 대표님, 여기 대표님 거 시원한 커피 사왔어요. 대표실에 놔둘게요. 고마워. 그보다 여기 그 고객 왔네. 혹시 한유진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 여자애는 제가 대표라는 사실에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긴 3년 전엔 곰팡이 잔뜩 핀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던 제가 삐까뻔쩍한 사무실에서 직원 5명을 두고 일하고 있으니 달라 보였겠죠. 근데 저 고객 왜 회사까지 찾아온 거야? 저 고객 환불 안 해준다니까 그럼 도로 옷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택배비 청구된다고 하니까 그걸 왜 자기가 내야 되냐고 난리 부려서 백 실장이 그럼 직접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온 거예요. 진상 완전 최상급 진상이에요. 창고에 갔던 직원에게서 옷을 받았는지 그 여자애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말을 건네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간드러진 목소리로 살살 웃으면서 저한테 친한 척 말을 걸더군요. 그런데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와 내 아들이 헤어진 이후 아들이 연애하는 걸 못 봤거든요. 악연으로 끝났음에도 아들은 한동안 소가리를 한 것 같았어요. 한동안 술도 많이 먹고 친구도 잘 안 만났거든요. 아들이 힘들어하니 나중엔 괜히 파혼시켰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저 때문에 이대로 쭉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러니 그 원흉이었던 저것이 전혀 반갑지 않을 수밖에요. 우리가 반가워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 고발하겠다고 하질 않나? 입던 옷 반품해달라고 온 고객인데. 일 타봤으면 그만 나가봐요. 그리고 누가 아가씨 어머니예요?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니까 앞으로 호칭 조심해주세요. 아니,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테니 그만 나가주세요. 에이, 말을 왜 그렇게 차갑게 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인연이 있는데 좀 서운하네요. 그럼 사업 번창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참 어머님,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가족 같은 사이에 고발이라니 말도 안 되죠. 뭐? 가족 같은 사이? 갑자기 공손해진 태도에 저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모두 입이 턱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라뇨. 이 단어가 이렇게 듣고도 기분 나빠질 단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니, 왜 자꾸 어머니래? 기분 나쁘게. 저기, 세훈 씨는 잘 지내죠? 그럼 잘 지내지. 똑똑하고 참한 며느리 만나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 결혼을 어찌나 잘했는지 내가 요즘 며느리 보는 악으로 산다니까. 결혼했어요? 애 둘까지 낳았다고요? 아, 참. 그럼 저랑 헤어지고 바로 결혼한 거예요? 뭐야, 이 새끼 양다리였어? 누구더러 이 새끼래? 아가씨, 일 다 봤으면 나가봐.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또 확 변하더라고요. 아씨, 이거 진짜 환불 안 돼요? 아, 진짜 개짜증나네. 눈앞에서 이중인격인 사람을 실제로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혀를 내둘렀죠. 그러면서 제게 누구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죠. 그렇게 그 여자애를 보내고 났는데 며칠간 잠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꿈에서 아들이 그 여자애를 데려와 다시 결혼하겠다는 꿈을 꾼 거였어요. 꿈이었어도 어찌나 기분이 나쁜지 출근하면서 제 옷에 스스로 소금을 뿌릴 정도였죠. 그런데 왜 악몽이 현실이 된 건지 저는 얼마 후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유진 그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니 혹시 유진이가 엄마 회사에 왔다 갔었어요?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설마 둘이 만났어? 아,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걔가 엄마를 만났다면서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죠. 우연히는 무슨. 그 여우 같은 게 회사 밑에서 기다렸겠지. 네? 아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또 별말은 없고? 무슨 결혼이 어쩌고 애 둘이 어쩌고 하던데. 아이, 엄마가 혹시 나 결혼해서 애 둘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응, 그랬지. 아이, 왜 그러셨어요? 뭘 그렇게까지. 아무래도 걔가 너한테 아직 미련 있나 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 보이는지 너한테 다시 관심 갖나 봐. 에이,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헤어져 놓고 상황 바뀌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까요?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러니 너도 네 행동 거지 똑바로 해. 너 행여 걔 다시 만날 생각 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그런 애는 못 받아줘. 엄마, 내가 바보예요.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그나저나 엄마가 많이 성공하긴 했나 봐요. 전 여친이 다 찾아올 정도로요. 어이구, 웃음이 나오냐? 암튼 세훈이 너 똥파리 조심해. 네 몸에 알까지 않게. 똥파리요? 아이, 설마 한유진이 똥파리? 그렇게 저를 안심시켜주던 아들이었건만 어느 날 제 눈앞에 그 여자의 팔에 휘감겨 나타났더군요. 처음엔 그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애가 일방적으로 자꾸 찾아와 달라붙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 바람에 곤욕스러워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 백 실장을 불렀습니다. 평소 행실이 바르고 심성이 고와서 제가 참 예뻐하는 아이였어요. 백 실장,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야기를 설명하자 백 실장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대표님.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뭐.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누군가가 숨어서 제 집 앞을 몰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너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나 사는 집까지 몰래 따라온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세훈 씨 쫓아오다가. 그런데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지금 내 아들 몰래 따라왔다고 했니? 그거 엄연히 범죄인 거 몰라?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훈 씨 앞에 있는 저 여자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야. 내 아들 여자친구지. 설마 애인 말하는 거 아니죠? 여자 사람 친구 말하는 거죠? 참 제멋대로 해석하는 재주가 있네. 내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라고. 어머님, 절대 안 돼요. 저 여자 절대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실성했어? 갑자기 남의 연애에 웬 참견? 어머님, 제 말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세훈 씨가 만나는 저 여자 완전 미친 여자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헤어지게 해야 한다고요. 이봐요. 지금 누가 미친 여자처럼 구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그나마 어른이라 아가씨 상대해 준 거야. 어른답게. 우리 아들 예쁘게 연애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아줌마, 진짜 저 여자랑 결혼이라도 시킬 건 아니죠? 아줌마 진짜 후회할걸요? 저 여자 완전 미친 여자예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발견했는지 다가오더라고요. 유진이는 아들과 그 여자가 오는 걸 보고는 갑자기 줄행랑을 쳤습니다. 뛰다가 넘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 뛰어가더라고요. 아유, 왜 저래? 아무리 봐도 지가 더 또라이 같구만. 아들은 누구였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도 아니라고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아들과 백 실장, 그러니까 지원이를 집으로 함께 불렀어요.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요. 애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진이 그 애가 한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지원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지원이는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온화하면서도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긴장하는 법이 전혀 없었죠. 오늘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온 건데 지원이는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둘러보며 하나하나 눈에 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예쁜 소품들이 많네요. 그런데 대표님,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오늘 유난히 절 유심히 보시네요. 아이고, 내가 그랬어? 오늘따라 지원 씨가 다르게 보여서 그렇지. 이뻐서. 지원 씨가 예쁘긴 하지. 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쑥스러워하며 그러더군요. 사실 저 지원 씨랑 가짜가 아닌 진짜로 만나기로 했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연애하는 척만 하기로 했던 건데. 대표님, 감사해요. 저한테 세훈 씨 소개시켜 주셔서요. 저희 예쁘게 만나겠습니다. 아니, 둘이 언제 그렇게 됐어? 저희 둘이 서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말씀처럼
지원 씨 좋은 사람이잖아요. 세훈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응? 아니다. 자기도 이제 대표님이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이라고 편하게 불러. 엄마, 그래도 되죠?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호칭을 바꿔요. 대표님도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서 백 실장이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저도 모르게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니다. 난 괜찮으니 어머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우리 지원 씨는 우리 아들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 너무 착해서요. 사람들이 속이면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아서요. 저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리더군요. 마치 내가 당신 아들을 속여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들렸어요. 지원이가 의미심장하게 웃는 모습에서 섬뜩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원이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어쩌면 가짜로 만들어낸 미소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미소요. 그날 이후 유진이가 검은색 옷에 검은 모자까지 눌러쓰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누군가를 데리고서요. 그리고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원이 걔가 겉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앤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걔가 반 애들한테 엄청 위협적이었어요. 지 맘에 안 드는 애들한텐 폭력도 서슴지 않았고요. 심지어 저랑 제 친구 2명은 걔한테 강목으로 맞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불붙은 강목이요. 어머님이 제 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그때 당했던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시연아, 보여드려. 그러자 시연이라는 아이가 마스크를 벗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놀라고 말았죠. 곱상했을 것 같은 얼굴에 강목에 맞은 상처와 함께 화상 입은 자국이 선명하게 입 옆으로 나 있었거든요. 아줌마, 전 아줌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요. 지원이 걔가 남의 얼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연애질 하고 있단 말에 달려 나온 거예요. 적어도 그 애가 좋은 사람 만나는 꼴은 못 볼 것 같아서요. 걔 제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학교에서 강제 전학 당한 애예요. 얼마나 악질인데요. 아줌마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옆에 있던 유진이도 거들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진짜 세훈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특히 지원이 걔가 저한테 진짜 질투심이 많았던 애예요. 만약 제가 세훈 씨랑 사귀었던 사이고 제가 지금도 세훈 씨한테 마음 있는 거 알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훈 씨랑 사귀려고 될걸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제가 사귀는 남친 뺏어간 애였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 안 좋아져서 제 친구들이 지원이한테 뭐라고 한마디씩 했더니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거였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원이가 성격이 똑부러지고 강단 있는 면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누굴 해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도 처음 듣는 얘기에 많이 당황스럽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엔 지원이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아가씨들 얘기는 대충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 봐. 지원이 걔가 당연히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할 거예요. 원래도 그런 애니까요. 뭐 판단은 어머니 몫이니까 저는 그만 가볼게요. 이미 아들이 지원이와 사귀는 상황에서 이런 말까지 들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원이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들도 들어야 할 일인 것 같아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지원이를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삼자 대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지원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유진이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직접 물어봤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들은 유진이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놀라더라고요. 지원이 네가 강제 전학까지 당할 정도로 애들을 때렸다는 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제가 애들 강목으로 때렸고 저 그 일로 강제 전학당했어요. 거봐요. 제 말 맞죠? 쟤 완전 우리 학교에서 또라이로 유명했다니까요. 유진이 넌 좀 조용히 있어봐. 지원아,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애가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다그치지 않고 넘겨짚지도 않고 지원이에게 그날 일에 대해 묻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얼음공주 같던 지원이 눈에 눈물이 서리더군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에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원이가 말해준 진실은 유진이가 말한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지원이는 유진이와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진이가 짝사랑하던 남학생이 지원이를 좋아한다는 게 이유였다는군요. 심지어 지원이는 그 남학생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유진이는 지원이에게 꼬리친다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심해져서 지원이에게 날붙이까지 들이댔다고 했어요. 지원이는 살기 위해 옆에 쓰레기장 옆에 있던 드럼통에서 강목을 하나 주워들었고 그 강목을 눈을 감은 채 마구 휘둘렀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가 강목을 맞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으로 학교가 뒤집어졌고 3대1의 증언 싸움이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선생님들이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어 지원이가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 너 말 지어내지 마. 내가 언제 널 괴롭혔다고 그래? 이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원이는 핸드폰을 열더니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만든 홈페이지예요. 거기에 저만의 일기를 써오곤 했거든요. 그때 일 하나하나 빠짐없이 써있고 제가 어떤 기분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일기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저는 그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습니다. 지원이가 한 말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유진이 너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한때나마 내 아들과 만나던 사람이라 그래도 내 아들한테 해될 짓은 안 하겠지 생각해서 가만뒀는데 이 정도로 악질일 줄은 몰랐네. 앞으로 우리 아들 인생에서 완전히 꺼져줬으면 좋겠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 제 말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일기장이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친구 증언도 있다니까요. 지원이 제가 제 남친 뺏고 싶어서 지금 또 저러는 거라고요. 지원이 제가 저한테 질투심이 심해서 지금 저 엿먹이는 거라고요. 정말 그러네. 여기에도 써있네. 유진이 네가 항상 지원이를 질투했고 남친을 뺏어갔다는 망상에 시달려서 지원이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진실은 밝혀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봐. 그런데 그 아이는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부들부들 떨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야, 한유진. 예전에 너한테 이미 실망했지만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너 같은 애가 날 좋아한다는 것도 소름 끼쳐.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심보 못되게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씨 곱게 쓰면서 살아. 저는 그 아이를 끌고 가 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그 아이의 명품 가방도 문 밖으로 던져주었죠. 그러자 잠시 후 악악 소리 지르며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이도 긴장이 풀렸는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지원이를 챙겨서 소파에 앉게 했죠.
지원 씨가 마냥 씩씩하고 밝기만 해서 이런 일을 겪었을 줄은 몰랐어.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네. 네, 힘들었어요. 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어서 강해 보이기만 했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지원이는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께도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했었다고 하더군요. 지원이는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밥 한 끼에서 먹이고 아들에게 집에 바래다 주라고 하곤 보냈어요. 지원이가 늘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짝으로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이라는 생각도 덩달아 들었어요. 두 아이가 서로 짝이 되어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한편 유진이에 대해서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런 아이와 아들이 연을 맺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유진이가 질투가 무척 심하고 남을 해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아이였더군요. 아이들이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 유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 연락할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이건 전부 내 경고를 무시한 아줌마 잘못이에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보자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지원이도 전화를 안 받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면서요. 저는 혼비백산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차가 사고가 났고 아들과 지원이가 크게 다친 거였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아이들은 여기저기 다치고 부러지는 바람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니 다음 날 뺑소니 차량에 충격적인 정체를 알려왔어요. 뺑소니 차주는 다름 아닌 유진이 그 아이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왔다더니 금세 그 아이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죠.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의 진술에 단순 뺑소니 사건에서 살인미수 또는 상해죄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뺑소니 차의 블랙박스와 차주의 휴대폰으로 고의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죠. 결국 제 손으로 파혼시켰던 유진이 그 아이가 살인미수까지는 아니지만 상해죄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3년의 형량이 나왔고 실형을 살게 되었죠. 참,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이전에도 음주 뺑소니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거였죠. 여러모로 흠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요즘 말로 스펙에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흠이 참 많은 아이였죠. 아이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몸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차가 조수석 쪽으로 충돌해서 지원이가 더 많이 다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순간적으로 차를 왼쪽으로 트는 바람에 차량 구조물에 부딪혀서 덜 다친 거라고 하더군요. 지원이는 늑골이 부러지고 어깨 부상이 있었어요. 수술까지 해야 해서 지원이 어머님과도 병원에서 처음 뵙게 되었죠. 지원이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라 죄송한 마음으로 첫인사를 나누었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 참 바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원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어요. 한편 아들은 목뼈 손상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러 다녀야 했죠. 딸아이는 제 오빠의 사고 소식에 놀라 단숨에 뛰어왔었는데 오빠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지원이에게만 관심을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오빠의 여자친구라고 하니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아들은 제 여동생을 병원에서 쫓아내기 바빴어요.
사이좋은 오누이가 투닥거리고 그걸 말리는 지원이를 보고 있자니 상황이 이런데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두 아이는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이전보다 더 애틋한 사이가 되더니 퇴원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악연으로 인해 큰일을 겪어서 더 단단해진 두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며느리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네요. 제가 생각한 대로 며느리는 참 속이 깊더군요. 저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누구보다 어른들을 우선으로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제가 지원이를 예쁘게 보고 있던 것도 제 부모에게 참 잘하는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지원이는 제가 생각하던 이상향의 며느리입니다. 제게도 잘하고 안사돈께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며느리예요. 일전에 제가 아들을 그 아이와 파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몸서리가 처지곤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짝을 찾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네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좋은 짝이 인연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